여러분은 아침 출근길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우산을 챙기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는 설마 비가 오겠어 라며 무시하다가 결국 꼼짝없이 비를 맞고 후회하곤 합니다. 국가 경제는 날렵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모터보트가 아니라 한 번 움직이면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타이타니코입니다. 거대한 배는 눈앞에 빙하가 나타났을 때 키를 꺾으면 이미 늦어 그대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남들이 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때 훨씬 전부터 미리 방향을 틀어야만 합니다. 운명의 순간, 사람들은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부류와 침몰을 직감하고 생존을 준비하는 부류로 나뉩니다. 배가 이미 기울고 있는데도 별일 아니겠지. 방심하는 사이 누군가는 조용히 탈출을 준비합니다. 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의 상황 속에서 무려 77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치열한 기록을 살펴보려 합니다. 격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통찰력이 생기는 건 아니며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단순한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화요일 새벽 카라카스 공항, 낡은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지만 그의 등 뒤 가방에는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미국행 항공권이 쥐어져 있었고 그는 탈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도심의 은행 셔터 앞에는 달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자리를 지켰지만 은행 측은 달러가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치가 폭락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볼리바르 지폐 뭉치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그 남자는 3년 전 자신의 자산을 달러로 바꿔 미국 계좌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미리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남들은 상상조차 못한 비상탈출 매뉴얼을 이미 가동했습니다. 770만 명이 떠났다는 것은 국가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과 같은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탈출의 수단도 시기에 따라 여유로운 비행기에서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로 결국에는 맨발로 국경을 넘는 처지로 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재난 속에는 정보를 선점한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고통받는다는 냉혹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지식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챙겼던 4가지 생존 키트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생존 키트는 자산 이전으로 카라카스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후안 로드리게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2002년 말부터 경제 붕괴의 조짐을 감지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2채를 시장에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지만 그는 미련을 갖지 않고 보유한 주식까지 모두 처분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이 막대한 현금을 국내 은행이 아닌 미국 증권사 계좌로 즉시 송금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외환 송금이 자유로웠음에도 친구들은 멀쩡한 집을 반값에 판 그를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소가 절망적인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 2월 차베스 정부가 기습적으로 강력한 외환 통제 정책을 발표하며 국경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었고 모든 거래에는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도장이 필요해졌습니다. 도장 하나를 받는 데만 꼬박 6개월이 걸렸고 사실상 베네수엘라 내의 모든 자산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정부는 송금 승인을 빌미로 3대에 걸친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라는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돈을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였으며 실제로 승인을 받아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운 좋게 승인을 받더라도 환율은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해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10만 달러를 보내려 해도 각종 수수료와 환율 차이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00도 안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후안 교수는 안도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경제 흐름을 읽은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포퓰리즘 경제 정책의 끝은 결국 자산 동결과 국유화라는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부터 정부가 은행들에게 부실한 국영기업의 채권을 강제로 떠넘기며 금융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으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정부 빚 문서를 강제로 사들이며 정부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점마다 인출 한도를 제멋대로 설정하며 예금 인출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달러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고 가치가 폭락하는 볼리바르 지폐만 겨우 손에 쥐었습니다. 새벽부터 은행 앞에 긴 줄을 서도 창구 직원은 현금이 떨어졌다며 차갑게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명목으로 계좌를 동결시키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졌습니다. 소명 자료를 내라며 심사를 1년 넘게 끄는 사이 통장의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을 믿었던 후안 교수의 동료는 2018년 10만 달러 가치였던 돈으로 계란 한 판도 살 수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려고 돈을 뽑아 걸어가는 10분 사이에 빵 가격이 2배로 뛰는 기막힌 일도 겪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실시간으로 가격표를 고쳐 쓰는 현실 앞에서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외환을 막고 은행을 통제하여 국민의 자산을 국경 없는 감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 생존 키트는 서류 세탁, 정확히 말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선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의대 교수였던 마리아 곤잘레스는 2010년부터 매주 화요일 새벽 외교부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해외에서 서류의 진짜 효력을 보증해주는 국제 인증 도장인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 면허증이나 졸업장도 외국에서는 낙서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자격증과 성적표의 도장을 받아두며 만약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당시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했고 비용도 커피 2잔 값인 고작 1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혹시 몰라 같은 서류를 3부씩 인증받았고 친구들은 돈 아깝게 유난 떤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발급 창구가 막히며 한 달 걸리던 일이 1년이 넘도록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끊긴 공무원들이 서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하고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10달러에서 무려 0달러로 100배나 폭등했고 그마저도 현찰 달러만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외교부 건물의 전기가 끊기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베네수엘라에 남은 엘리트들의 모든 자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마리아 교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완벽하게 세탁된 서류 뭉치를 당당히 제출했습니다. 졸업장부터 경력 증명서까지 모든 페이지에 선명한 아포스티유 도장이 찍혀 있어 흠잡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고 그녀는 단 3개월 만에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드리드 종합병원 심장외과 전문의로 일하며 유럽 수준의 안정적인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는 그녀와 달리 설마하며 준비를 미뤘던 동료의 운명은 비참하게 갈렸습니다. 그는 도장 없는 면허증만 들고 스페인으로 갔지만 정부는 도장이 누락되었다며 자격 인정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담당자는 본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지만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미 텅 빈 유령 건물이었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응답이 없었고 그는 2년 동안 관공서를 쫓아다녔지만 끝내 의사 가운을 입지 못했습니다. 10수년을 공부한 엘리트 흉부외과 전문의가 지금은 마드리드 골목에서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찍힌 도장 하나가 누군가는 존경받는 의사로 누군가는 배달원으로 살게 만든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생존 키트는 디지털 생존으로 정확히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 채굴이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생 알렉산드로 바르가스는 2013년부터 기숙사 방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가동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음과 40도가 넘는 방 안의 열기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 채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천국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정부 몰래 위험한 짓을 하다 걸리면 큰일 난다며 말렸지만 알렉산드로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곧 종이 쪼가리가 되겠지만 비트코인은 누구도 압수할 수 없는 진짜 돈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2017년부터 정부가 전력 도둑질을 명분으로 채굴기를 압수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새벽에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장비를 박살내고 친구를 체포해가는 공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이미 채굴한 비트코인을 손바닥만 한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USB를 집 뒷마당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는 고물 컴퓨터뿐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그는 2018년 국제 제재로 모든 카드 결제가 막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블록체인은 막을 수 없었고 그는 비트코인으로 콜롬비아에서 부모님의 당뇨병 약을 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식료품과 생필품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국경 근처로 배송받았습니다. 2020년 그가 콜롬비아로 탈출할 때 가진 짐은 낡은 배낭 하나와 주머니 속 USB가 전부였습니다. 국경 검문소 군인들은 현금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가방을 뒤졌지만 USB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었던 그 안에는 무려 비트코인 200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금으로 IT 회사를 차려 직원 50명을 거느린 사업가로 성공하며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을 고집하며 비트코인을 도박이라 비웃던 동창은 빈손으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10만 볼리바르였던 예금은 1달러 가치도 안 되었고 그는 지금 공사장 일용직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가 뺏을 수 없는 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생존의 기록입니다. 네 번째 생존 키트는 족보, 세탁, 즉 이중 국적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탈출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법대 교수였던 카를로스 메디나는 2011년부터 주말마다 시골 교회 묘지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집안 내력을 확인하고 국적을 취득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묘비에서 1890년 스페인 발렌시아 출생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즉시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증조 할아버지의 스페인 현지 출생 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비행기 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유일한 재산인 차를 팔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 한 장 찾겠다고 차를 파냐며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암달러상에게 달러를 사 떠났습니다. 그는 스페인 시청 지하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며칠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서류 덕분에 그는 이민의 문이 닫히기 직전인 2014년에 기적적으로 스페인 여권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3년부터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영사관으로 하루 1000명씩 몰려들며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업무가 마비된 스페인 정부는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처리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며 사실상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뒤늦게 차를 팔고 묘지를 뒤지던 사람들은 이미 비행기 표도 없고 영사관 문도 닫힌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남들보다 4년 먼저 움직인 카를로스는 2016년 난민이 아닌 유럽연합 시민 자격으로 당당히 출국했습니다. 그는 독일 공항 입국 심사를 무사 통과했고 현재 베를린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나중에 하지 뭐라며 미뤘던 동료는 베네수엘라 여권만 들고 탈출해 독일의 난민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좁은 방에서 5명과 함께 지내며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는 자유를 잃은 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여권 한 권이 누군가는 자유로운 변호사로 누군가는 갇힌 난민으로 살게 만든 잔혹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비극이 소름 돋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깨어있는 지식인들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똑같은 생존 키트를 은밀히 챙기고 있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법칙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존자들의 첫 번째 비밀은 정부 통제가 어려운 해외 증권사, 계좌와 달러 확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격을 전 세계 어디서나 증명해줄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경을 넘을 때 누구도 빼앗거나 통제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닫힌 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이중 국적 여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먼저 걸어 나온 사람들의 배낭 속에 들어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위기의 신호가 느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느낀 경제 위기의 징후들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